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6명 중 5명이 인상 공감대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 대다수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주열 총재를 제외하고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통위 때 인상 소수 의견을 낸 건 이제 고승범 위원 한 사람이라고 이주열 총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금융 안정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채가 폭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금리 정상화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다른 금통위원들도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내용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불균형 문제, 또 집값 상승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나머지 한 명은 인상에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코로나 여파의 장기화가 이유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팬데믹 여파가 오래 지속되고 이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이 가계 소득과 임금, 고용이나 소비의 안정적인 확장세로 이어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또 집값 문제 역시 주택가격 상승이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게 아니라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출 규제로 이미 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통화정책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금리 인상 기조에 동의를 한 셈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회의가 올해에는 총 3번 남았죠. 이달과 10월 그리고 11월인데 올해 많게는 2번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DB금융투자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하느니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10월에도 잇따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신증권 역시 이번 의사록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바라며 8월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고 10월이나 11월 단 더 한 번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건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도 또 한 번 영끌한 젊은 층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내놓는 경고라면 그냥 흘려들을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셀트리온 차세대 백신 개발 착수입니다. 네. 국산 첫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를 만든 주역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차세대 백신 개발에 나섭니다. 미국 트라이언프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손잡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셀트리온도 개발에 나서는군요. 이번에 셀트리온이 계약을 맺었다는 이 미국의 트라이링크 어떤 회사입니까? 네, mRNA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 개발 생산 업체입니다. 이 트라이링크는 셀트리온의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하고 mRNA 공정 기술 자체도 이 셀트리온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후 셀트리온은 mRNA 공장 설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임상 3상 물질 생산을 자체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세대 mRNA 백신 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암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도 기술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셀트리온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모더나 화이자가 백신 가격 인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으론 이번에 제3의 기업과 계약을 한 것이 mRNA 기술에 대해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특허 분쟁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실손 안 하려던 보험사 100기입니다. 네.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까다롭게 구는 탓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교보, 삼성생명과 또 삼성화재 등 4개의 보험사는 이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했던 점을 인정하고 인수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돼주는 상품인데 그동안 가입 기준이 좀 지나치게 높았나 봅니다.
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를 보면 최근 2년 내 외래 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나 타박상 치료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입을 거절한 겁니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 원을 넘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했고, 삼성생명은 100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간 것만으로도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준이 상식적이진 않았던 모양인데 보험사도 상품을 팔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한 거죠? 네, 막대한 손해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탓에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도 올해에만 3곳이나 됩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를 포기한 것까지 합하면 총 10개 보험사의 실손이 사라진 셈입니다. 보험사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 당국이 보험사들을 압박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어떻게 앞으로 달라질까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예.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게재된 고지사항, 가령 3개월 내 치료 경험이나 5년 내 중대 질환 등을 진단을 받은 경우나 건강 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가입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기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진료를 받았다고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는 없어지고, 또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입이 거부되는 사례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제라도 제자를 찾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 이전에 보험금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 같은 걸 뿌리 뽑지 않는다면 그나마 남은 이 실손보험 상품들조차도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은 근로시간 여전히 뒤에서 3등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조사가 됐는데 2,100시간이 넘는 멕시코와 1,913시간이 코스타리카에 비하면 3번째로 길었습니다. 예.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로 연 1,330시간에 그쳤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모두 1,300시간 수준이었고요. 이 OECD 평균은 1,687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2008년에는 근로시간이 2,200시간에 달했습니다. 10년 뒤인 2017년에는 2,018시간으로 200여 시간이 줄었고요. 지난해는 1,908시간이니까 최근 들어 100시간 가까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합치면 한 10여 년 사이에 한 300시간 정도가 줄어든 셈이긴 한데 왜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못 미칠까요? 네, 여전히 야근이 많기도 하고 또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용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네. 또 유럽은 파트타임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계상 근로시간이 적게 나오는 점 또한 이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시간이 긴데도 직원들의 생산성은 38개 국가 가운데 27위에 그치는 걸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1.7달러로 1년 전보다 2.96% 개선됐는데 1위인 아일랜드는 111.8달러나 됩니다. 한국의 3배가 가까운 수준인데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습니다. 만성적인 초과 근무 또 직장 상사 눈치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야근이 여전하다는 지적인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고 직원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하는 말로 열심히 말고 잘해라 이런 말이 있죠. 이 AI와 로봇의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없을 것 같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